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요. 수학만 하려고 하면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런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딱 이런 얘기를 하면 어휴 공부하기 싫어서 엄살을 피우는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간혹 아플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아픈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면서요.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수학을 공부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수학 문제 풀자, 공부하자라고 하면 마치 거미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벌레를 보는 것 같은 이 공포심이 생겨가지고 그 아이의 fMRI라는 걸 딱 찍어보면 네. 그 머리에 뇌섬엽이라는 부분이 막 활성화가 된대요. 이거는 아주 공포심이 강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막상 수학 문제 풀 때는 그 활성화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네. 그걸 느끼는군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아주 어렵고 안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든 그 공포심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제 제자 중에 늘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다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공부를 할 때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그때마다 아스피린을 줘갖고 이 아이가 약 중독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진짜 아프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의외로 하기 싫어서 아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학년에게는 이것은 사랑의 묘약 이래갖고 비타민 같은 걸 주면서 너는 이제 머리가 뽀송뽀송해진다 하면서 이제 힘을 주기도 하고 네. 또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색칠하고 그림 그리면서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멘토링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 그룹핑을 친구들을 잘 짝을 지어줘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쪽지 속에서 자기가 어려운 거를 선생님한테 보내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쪽지에 답을 써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어머니께서 아이가 흥미 있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관심 있어 하는 것을 공부와 연계를 해서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시고 또 놀이 형식을 많이 추천합니다. 또 아픈 얘기 하니까 저도 좀 떠오르는데 두통, 치통, 복통엔 맞다 수학 이 광고 아시죠? 수학만 나오면 제가 그랬어요. 아, 진짜로요? 특히 배가 많이 아팠는데 수능 시험 보러 갔을 때도 특히 제가 이제 수능이 13점밖에 안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수학 점수가. 설마 지금 그 핑계를 대려고 그러는 배가 거예요? 아팠어요. 배가 아유.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참고 끝까지 풀다 보니까 나도 망쳤지만 아마 제 뒷자리에 앉았던 친구도 많이 망쳤을 거예요. 왜냐면 수학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친구도 같이 망쳤을 겁니다.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수학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싹 생길 때 있잖아요. 배가 네, 아프고 막 네. 그럴 때는 나보다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의 얼굴을 떠오르면 갑자기 몸이 막 좋아져요. 나보다 더한 애들도 있구나 하면서 갑자기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도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 신경성 복통이라고 하는데요. 네. 과도한 긴장이나 불안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이면 내신, 모의고사면 모의고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시험을 앞두고 배가 아프거나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 학급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에 오빠가 호해줄게 라고 하는 사진을 줬더니 그 친구가 시험 전에 그걸 읽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심리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봐봐요. 그렇네요. 네. 그렇게 시험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망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자꾸 생기고 그 생각만 하면 더 마음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시민성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부모님께서 그걸 위로해 준다고 자꾸 그 얘기를 더 하면 더 할수록 네. 자꾸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그쵸. 오히려 그럴 때 부모님께서는 하고 싶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아서 다른 쪽으로 이 아이가 화제가 넘어가면 그런 시민성 질환이 많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그게 안 되는 거죠. 뭐 입이 근질근질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수학에서는요, 우리 아이가 기분 좋게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수학을 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학을 찾아와준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인데요. 노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수학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머리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상황인지 지금부터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다학이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뒤에 빠끔이 보이는 저 아이가 오늘의 주인공. 와, 이거 만들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런 걸 많이 하면 공간지각 능력이 좀 좋아지죠. 네. 엄마에게 청소 로봇을 만들어주기를 꿈꾸는 미래의 로봇 박사 박성준 군을 소개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척척 조립하는데요. 저게 돌아가진 않겠죠? 아까 아래 보니까 있어요. 우와. 과연 엄마와 성준이에게는 어떤 수학 고민이 있을까요? 수학을 하는 걸 보면 너무 활달하다 보니까 집중을 하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친구도 틀렸으니까 나도 틀려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해서 노는 것처럼 수학도 흥미를 가지고 즐기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아이하고 지금 밝게 웃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까 수학 얘기할 때 인상 확 찌푸러지시는 거 보셨죠? 걱정이 많으세요. 먼저 문제 푸는 방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금 성준이가 풀고 있는 연산 문제집인데요. 지금은 잘 푸는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풀었었어요. 지금 위에 보시면은 짝대기를 하나씩 그려가지고 거기 뭐 12 빼기 6이면 12개를 그려서 6개를 빼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한테 딱 걸려서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받아 올림, 받아 내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 풀고 있어요, 현재는. 뭐 손가락 아니면 짝대기죠. 뭐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초등학교 2학년 때 실질적으로 저런 작대기를 이용해서 빼기와 더하기를 네. 배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짝대기를 지금 안 한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자꾸 안 하는 연습을 해야지. 조금 있으면 100짜리 나오거든요. 그때 그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네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짝대기 아니고 고양이 100마리 막 이렇게 나오면 고양이 다 그린 친구들. 그렇죠. 와, 모든 그 문제집 위에 보면 짝대기가 있어요. 문제집 상단을 꽉 채운 빗금들. 결국 엄마는 하나하나 계산법을 알려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12 빼기 6 같은 경우에는 뭐 1의 자리 2와 6, 2에서 6은 뺄 수가 없으니까 10의 자리인 10에서 6을 빼고 나머지 4를 1의 뒤에 1의 자리와 더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얘기해 줬더니 그때부터는 좀 고쳐졌어요. 지금은 이제 짝대기 그리지 않고 네,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은 네, 암산으로 풀고 있어요.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네요. 다 맞았네요. 그러고 났더니 이렇게 또 결과가 일단 좋으니까. 문제집에 수놓인 예쁜 동그라미들. 하지만 엄마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학년이 되기 전 수학을 많이 신경 써주지 못해서일까요? 수학 공부에 유독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성준이는 사고력 수학 역시 매우 어려워한다는데요. 너무 집중도도 낮아지면서 하기 싫어라 하고 문제를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아이가 너무 강하게 거부해서 지금은 사고력은 끊고 동영상 강의를 시작했어요. 동영상은 재미있게 보더라고요. 그럼 관찰 카메라를 통해 본격적으로 성준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볼까요? 동영상 다 보고 동영상 끝나면 한쪽 두 쪽 알았지? 자 집중! 집중해. 다 끝나면 불러. 엄마가 나가고 제법 진중하게 몰입하고 있는 성준이.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면 저렇게 동영상 강의에 아이들이 집중을 좀 잘 할 수 있나요? 아이에 따라 편차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렇게 15분이 흐른 후 그래서 이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문제풀이에 돌입. 잘 푸는가 했는데 몇 문제 풀지 못하고 결국 엄마의 집중하란 부탁은 어디로 갔는지 지우개에 자동차 장난감에 급기야 장난감 뱀까지 갖고 놀며 딴지 3단 콤보를 보여주는데요. 그 집중력이 안 좋은 애들한테 제일 안 좋은 것들이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다른 도구들이 방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네. 근데 조금만 집중을 못할 때 장난감이 있으니까 절로 바로 가는 거죠. 그렇죠. 공부방과 놀이방을 분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왠지 불안한 기운. 성준! 이놈식. 너 장난감 다 갖다 버릴 거야. 빨리 앉아. 집중! 만지지 마. 다 끝나면 불러. 엄마, 배 아파. 배가 왜 아파?
아까 화장실 갔잖아. 배가 왜 아파? 몰라. 열심히 공부해. 어? 빨리 해. 책상 앞에만 앉으면 배가 아프다 그러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그런 소리를 자꾸 해서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해도 저한테 통하지가 않죠.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준이의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이거는 몇 초 걸리나 보자. 딱 여기까지야. 끝이야. 틀려도 돼. 틀려도 돼, 성준. 스타트. 틀려도 돼. 타이머가 눌려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성준이. 그런데 아까보다 조금은 속도가 붙은 것 같죠? 그래도 어머님이 참 생각을 많이 하시고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틀려도 돼 하면서 마음 풀어주시고 어머니께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저기서 조금만 더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라고 하지 말고요. 그거의 반만 지금 해가 좋아요. 그리고 엄마가 가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딱 옆에서. 제가 일부러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성준이가 학교에서 하나를 얻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연산을 풀면서 자기가 켜길래 그때부터 제가 그걸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걸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가 놀이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이용하고 있어요. 이제 엄마의 문제풀이 시간. 과연 성준이는? 읽어보자. 읽어보자. 그거 하기 싫어. 이거 풀어야 밥 먹지. 밥 못 먹는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 성준, 책종이를 가져와 볼까? 어머니 지금 이제 낮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성준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무던히 애쓰는 엄마. 성준. 하지만 여전히 큰 관심이 없습니다. 성준이는 왜 이렇게 사고력 수학을 어려워할까요? 지루하고 그다음에 손 아프고 그다음에 내로 상상하는 게 싫어해. 하기 싫어? 응. 왜? 어려워.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려운데? 다그쳐도 보고 달래기도 뭐가 하고 어려운데? 엄마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해봐. 근데 이거 가지고 하고 네가 식을 만들어야 돼. 뭔 말인지 알아?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네네. 이건 너무나 쉬운 건데 왜 너는 못하냐라고 한 질책을 하니까 아이가 굳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이라는 말조차도 아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무슨 있습니다. 뜻인지 모를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이면. 힘든 수학 공부를 마치고 독서로 숨을 돌리는데요. 엄마가 읽어준 책. 네가 읽어야지. 네 책인데. 성준이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매일 책을 읽어준다는 엄마. 엄마가 하지만 스스로 읽기보다 엄마가 읽어주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독서 방법 역시 매우 독특하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 성냥팔이 소녀랑 엄지 아가씨도 책에서 튀어나왔어요. 성준이. 그럼 우리 모두 가방을 타고 책 속에서도 오직 따옴표 안에 든 대화체만 골라 읽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읽고 있는 걸까요? 어디 가야 할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책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데요. 좀 나서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TV를 봐서 그런지 연극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 따옴표 안에 있는 대화체 말은 성준이가 읽기를 시켰더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은 너무너무 읽는 걸 싫어해서 제가 지문은 읽고 성준이가 따옴표 안에 있는 말들만 연기하듯이 읽고 있어요, 현재는.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게, 책 읽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수학에 흥미를 붙이려는 엄마.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좋은 성준이. 두 사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학 공부가 되도록 수다 도와주세요.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청소 로봇을 만들어주는 게 본인의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2학년 효자네. 성준이를 만나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너무 놀려서 2학년 때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몸에 배지 않아서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못 붙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시 이 습관이 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딱 봐도 학습 습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죠. 그러니까 네. 1학년 때 과정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2학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2학년 것도 이해 못하고 어려워하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연산 문제는 잘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연산 문제를 비슷한 걸 너무 많이 해서 그냥 패턴 자체를 외워서 답을 외워서 쓰는 네네.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도 굉장히 집중 있게 재미있게 본다고 했는데 보면은 시선이 화면을 가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고 집중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는 자기 혼자서 책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 캐릭터들이 나와서 간단한 장난이나 말장난 놀이 등을 하니까 이거보단 나니까 그냥 앉아서 보는 듯한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친구는 지금 1학년 후행이 절실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답답하니까 이제 또 비교하면 사실 아이들이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랑 비교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성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학교 가면 인기 많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안 했거든요. 저는 약간 엄마가 다른 아이랑 비교하면은 저희 엄마를 또 다른 어머니랑 비교를 했었어요. 엄마, 내 제일 친구 나쁜 엄마는 아들이에요, 이렇게 제일 날씬한데 나쁜 엄마는 이렇게 아들. 뚱뚱해. 밥 먹을 때 그 얘기에다 숟가락을 멀뚱 맞은 적이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매를 부르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딱 아, 보니까. 그러니까 성격 좋아 보인다고. 성준이는 아주 애가 착해요. 예, 귀여워. 또 성준이가 아프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어머니께서 성준이가 아픈 것은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 좀 속상했어요. 어머니의 마음도 느껴지지만 네네. 성준이가 실질적으로 아플 수도 있잖아요. 이건 약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아버님이랑 데이트를 나갔는데 네. 말도 하지 않고 야구 동호회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다음에 글러브를 준 다음에 내가 공 던질 테니까 받아봐. 그리고 공을 던졌더니 네. 얼마나 무섭겠어요. 당연하죠. 공을 피했더니 뭐야 왜 공을 안 받아? 이거 재밌는 거고 건강에도 좋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머니의 듣는 기분이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네, 욱하게 되네요. 네. 친구는 수학이 이미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학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래 단계의 수학이라든지 놀이 수학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두 선생님 모두 성준이 같은 경우에는 후행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본부터 좀 다시 다졌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공통적으로 의견이 모여지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성준이가 학습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좀 면밀히 살펴보면 답이 보이지 않을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지 능력은 평균 수준이고요. 근데 언어성은 평균 상, 동작성도 한 평균인데요. 그 처리 속도가 아주 낮았어요. 낮은 편이었는데 특히 그 시각적 집중력 쪽에서 좀 안 좋은 정도의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의 그 전체 능력하고 봤을 때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언어성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엄마하고 책 많이 읽고 엄마가 참 잘 대해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그다음에 상식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어머니도 그 집중력이 안 좋다는 걸 알고 계셨나 봐요. 네. 즉 검사를 할 때 집중력이 너무 안 좋아서 검사자가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럴 거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아, 역시 그랬죠. 네네. 네? 그리고 집중력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만 지나면 의욕이 다 상실되니까 더 풀 수 있는 건데도 몰라요, 안 그렇죠. 해요, 안 해요. 이래서 원래 갖고 있는 능력보다 안 좋게 나온 게 예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수학 그 평가를 봐도 역시 집중을 해서 안 풀다 보니 현행과 후행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네.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전체적인 집중력, 인지 능력, 수학 평가 능력을 봤을 때 현재 이 아이한테 사고력 수학은 오히려 머리가 더 아플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 정통 수학 위주로 하되 그 현행과 후행을 같이 하면서 좀 난이도는 쉬운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길게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이 아이가 공부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엄마가 붙어서 이 아이가 5분인지 10분인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딱 평가하셔가지고 그 단위로 계속 연결시켜서 하는 게 이 아이의 집중력에 맞는 학습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준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대부분의 문제를 막 다 찍었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찍었다라는 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보통은 우리 그 수학을 좀 잘 못하는 아이들 네. 세계에서는 보통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문제가 좀 난이도가 올라가면서부터 찍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서로 이해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초등학교 2학년부터 찍었다라는 거는 찍기 쪽에서는 거의 영재 수준이죠. 2년이나 빨라요, 지금. 기지 마세요. 근데 다 찍고 나왔다고 하면 사실 수학 평가지를 보면서 분석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쉽지 않죠. 그래도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는 문제를 좀 살펴보면 네.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4와 8 사이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5, 6, 7이잖아요. 네. 거기서 6보다 큰 수는 7. 7이죠. 답이 딱 나오는 건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 간격 사이의 개념이 아직 사로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의 수를 순서대로 읽고 거꾸로 읽고 1단위로 띄어서 읽고 2단위로 띄어서 읽고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네네. 이제 13번 문제를 보면 과자가 10개씩 3봉지랑 낱개 3봉지 중에서 10개짜리 한 봉지를 먹었다. 그럼 남은 것은 좀 2학년 어린이들이 풀기에는 손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워하는 게 묶음과 낱개의 단위를 이것도 개념이 잘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연산을 할 때 두 자릿수 뺄셈 덧셈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들 있죠. 작은 실물. 클립이나 뭐 면봉이라던가 아니면 바둑알, 쌀알, 보리알 이런 것들, 작은 것들을 여러 개 이용해서 낱개로 10개 세워서 10개 묶음, 또 10개 묶음, 10개 묶음 하는 이 묶음 놀이를 하고 그리고 이 실물을 이용해서 덧셈과 뺄셈을 해서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네. 성준이 같은 경우에는 연산뿐만 아니라 도형 부분에서도 좀 약점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네. 7번과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형의 기초를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틀린 것을 알 수 있어요. 1학년 때 익혀야 할 입체 도형의 기초를 익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상생활 속에서 같은 도형들을 찾는다든지 그 찾은 도형을 그려본다든지를 연습을 통해서 도형이 가지고 있는 모양과 특성들을 익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로봇이라든지 블럭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봇과 블럭 속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입체 도형들의 특징 같은 것들을 알아본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공통적으로 1학년 1학기 기초부터 다시 되짚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성준이의 집중력을 좀 높일 수 있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학습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수학이고 하나는 집중력인데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흥미도 없고 그다음에 능력도 좀 안 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뭐 수학과 놀아라요라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보면 그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뭔가 했지만 이게 수학이라는 느낌이 안 들게 수학적 사고력을 좀 집어넣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숫자로 된 게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실물로 된 다양한 자료나 교구제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주산을 가르치는 것도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일단 주산을 하게 되면 집중력에 플러스가 되고요. 네. 또한 답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숫자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집중력도 같이 키워야 되는데 특히 이 아이가 시각적 집중력이 안 좋잖아요. 그럼 시각적 집중력은 손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보면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미러 찾기 게임 같은 거 있어요. 네. 레벨별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게 그려가다 보면 시각적 집중이 커질 수도 있고요. 숨은 그림 찾기나 다른 그림 찾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모는 종이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따라 정밀하게 그리는 거죠. 이런 것들도 집중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성준이가 잘하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을 만들어서 놀이를 제시하면 참 잘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직접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했잖아요. 조립하는 걸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만들기를 하면서 문장을 이해하면 집중력도 높이고 이해력도 높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문제가 레몬 10개가 있는데 3개는 레몬 주스를 만들어 먹고 2개는 그냥 먹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었다. 남은 개수는 뭐 있다면 점토로 레몬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예쁘게. 네. 그리고 3개는 뭉개서 레몬 주스 모양으로 만들고 우와. 2개는 없애고 그럼 나머지는 몇 개야?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그런 활동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해력도 높이고 집중력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을 하고 또 한 가지 좋아했던 게 대사를 그럴듯하게 읽는 것을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자의 위인전을 담은 글을 보면 수학자의 대사 중에 어떤 원리를 발견했을 때 멋지게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사들을 추려서 멋지게 엄마가 학생이 되고 성준이는 선생님이 되어서 이렇게 낭낭하게 읽어보면서 그 원리를 이해하고 네가 잘 말했어. 근데 이 뜻은
뜻은 뭘까 하면서 같이 탐구를 해보기도 하고 또 그 대사 자체에 글자 수 세어봐, 빈칸 수 세어봐, 글자 수 13개 나왔네, 빈칸 4개 나왔네, 더 해볼까, 빼볼까 이러면서 이제 수식 만들기 놀이를 하면서 재미있게 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성준이를 보면서 아, 저 학교 다닐 때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보면서. 어머니가 언짢으시겠어요. 아니 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저한테 이제 열심히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성준이가 딱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뇌로 상상하는 게 싫다. 생각하는 게 싫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성준이한테는 행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 예전에 우리 그 게임 중에서 뭐 엉덩이로 이름 쓰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엉덩이로 수학 문제 내기. 갖고 막 하고 8 더하기 네. 2는 해갖고 뭐 10 하면은 자기가 재밌으니까 자꾸 엄마한테 문제 내고 정답 써주고 하면서 막 웃음도 막 그것도 피어날 것 괜찮을 같고. 것 같네요. 그다음에 네. 또 골반도 이뻐집니다. 아까 뒷모습 나왔는데 골반은 이미 이쁘던데요. 네. 더 이뻐져야 돼요. 배우할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준이가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아까 전에 만든 로봇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잘 그러니까요. 만든 것을 볼 네. 수가 있었어요. 성준이가 좋아하는 로봇을 가지고 로봇 타임을 정해서 로봇을 연구하는 시간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의 그림을 프린트해줘서 그 프린트 안에 실질적으로 로봇의 길이를 재본다든지 그 안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도형들을 찾는다면 길이 재기 단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도형 단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진짜. 실질적으로 네. 로봇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와 같이 이제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 시간을 정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정해준다면 집중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이 로봇은 정말로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 선생님이 콕 집어서 어머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머님에 대한 조언도 좀 해주세요. 안 하는 건 아닌데 제대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어머니께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책을 읽을 때도 같이 누워 있잖아요. 네. 그 지금 하기 싫어가지고 겨우 누워서 거기에 맞춰주는 게 아니고 5분이라도 같이 정확히 앉아서 읽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안 푸는 거 뻔히 알잖아요. 네. 근데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르치는 방법을 좀 변화를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머니가 좀 피곤하고 지치고 그거를 극복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네. 훨씬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하고 관계는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냐 하면 일단 선생님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공부를 하기 싫은 아이들은 인내력이 많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젊고 왕성한 그런 선생님보다는 좀 인내력이 있으신 분들 네. 그리고 이렇게 집중력이 안 좋은 아이들을 여러 번 가르쳐 봐서 쟤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경험 많은 선생님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성준이가 하고 있는 교재나 활동들을 성준이에게 맞는 걸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 강의라든가 지금 풀고 있는 연산 문제집은 조금 벅차요. 네. 그래서 그런 거보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교과서하고 익힘책을 중심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익힘책에 있는 문제들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풀어보도록 해서 일정 수준 맞는 문제만 추린 정말 손쉬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간단히 풀고 이게 어렵다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현직 교사들이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모두 다 하나하나 특강 형식으로 강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하루에 5문제 정도씩 풀고 그것을 그냥 보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종이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학습을 하면서 천천히 아이의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머님이 실천하실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아직 충분히 수학에 대한 흥미를 끌어일으킬 수 있는 학년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초등학교 2학년 1학기니까요. 조금만 노력한다면 성준이에게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많은 솔루션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쉬운 거입니다. 후행이 시급한 성준이, 성준이가 쉽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후행을 시작하길 추천합니다. 예, 제 결정적 한방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뇌 가소성, 즉
머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는 아이가 마음이 편할 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이 아이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병아리입니다. 병아리가 스스로 알을 깨어 나올 수 있도록 어미닭이 품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성준이 스스로가 알을 잘 깨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어머님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준이를 위한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궁금해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사진 속에 있어요. 바로 이 로봇 태권부입니다. 오. 성준이의 꿈이 네. 엄마한테 로봇을 선물해 주는 거잖아요. 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이 태권부이처럼 정말 멋있고 복잡한 멋진 로봇을 엄마한테 선물할 수가 그렇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열심히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요 앞에 보시면 이게 요거 뭔지 아시죠? 깡통 로봇. 네, 깡통 로봇입니다. 수학을 열심히 안 하면 이렇게 단순한 로봇밖에 못 만드니까 어떡해.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멋진 태권브이 같은 로봇을 선물하기 바라겠습니다. 어떡하지? 성준아, 근데 아줌마는 깡통 로봇이 더 이쁘다, 이 애는. 네. 오늘 초등학교 2학년 성준이에게 놀면서 노는 것처럼 즐겁게 수학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성준이와 비슷한 학년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궁금해하셨을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즐거운 수학 강연을 청해 듣는 400초 수학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께서 준비하셨죠?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선생님. 제가 1학년 1학기 수학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랬더니 주 선생님부터 그런 게 있었냐고. 그다음에 블로그 이런 데서 드디어 어떻게 가르치면 될 줄 알겠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많은 호응이 있어가지고 1학년 2학기를 해야 되겠지만 네. 2학년 엄마들이 또 그럼 우리는 뭐냐. 그렇죠. 그래서 2학년 때는 어떻게 1학기 때 수학을 가르치는 게 좋을지 요거를 지금부터 잘 설명할 테니까 요때 요걸 배우셔가지고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딱 보니까는 뭐 혼자 그 네. 인기 관리도 다 하시고 심지어 자기 자랑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이제 학년별로 이제 엄마 지도법 준비하신 그렇죠. 것 같은데 네네.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 지도법 끝나면 아빠 지도법, 옆집 아저씨 지도법, 삼촌 지도법, 지도법. 네. 다 계속 쭉쭉쭉. 앞으로 할 거 많은데요. 아니 근데 역시 선생님은 앞서 나가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2학년, 3학년, 4학년은 도대체 1학기를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딱 이렇게 또 때마침 준비를 다 해주셨군요. 네, 오늘 400조 수학에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2학년 1학기를 준비하는 엄마 지도법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2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세 자릿수, 즉 몇백, 몇십, 몇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드디어 자리값의 개념이 나옵니다. 특히 덧셈과 뺄셈에서 자리값의 개념이 등장해서 아이들을 다소 힘들게 할 텐데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 단원에서도 수의 특징만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쳐준다면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리값이란 말 그대로 수가 놓여있는 자리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302에서의 2와 230에서의 2는 같은 2지만 302에서의 2는 그냥 2고요. 230에서의 2는 200을 나타내는 거죠. 또 432에서의 4는 100이 4개, 3은 10이 3개, 2는 1이 2개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런 건 숫자 모양을 갖고 자리값이 다른 곳에 각각 배치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한 번은 10의 자리에 배치하여 30을 알려주고요. 또 한 번은 100의 자리에 배치하여 300을 알려주는 식이죠.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수 0을 포함해서 1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갖고 무한히 숫자를 만들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십진법은 한 자리의 수가 10이 되면 윗자리 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취하는데요. 이런 수의 체계를 어린 자녀들에게 단순히 말로만 지도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1모형 10개를 10모형 1개로, 10모형 10개를 100모형 1개로 바꾸거나
반대로 바꾸는 활동을 해서 수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1학년 때 이어 2학년 때도 0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302에서의 0은 10의 자리에 수가 없다는 뜻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활동은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있는 덧셈과 뺄셈을 할 때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수의 체계와 자리에 익숙해졌다면 전개식을 배우게 되는데요. 입체도형에서 전개도가 있는 것과 같이 수에도 이와 비슷한 전개식이 있습니다. 즉 253은 100이 2, 10이 5, 1이 3이므로 253은 200 더하기 50 더하기 3과 같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개식은 향후 대수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많은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연산문제집에 나오는 숫자를 활용해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표시해 가면서 함께 전개식을 세워보고 숫자를 해체해보는 연습을 한 후에 엄마가 숫자를 말하면 아이는 전개식을 대답하고 아이가 숫자를 말하면 엄마가 전개식을 대답해보는 놀이 활동으로 익숙하게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전개식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배우는 단어는 도형입니다. 1학년 때 입체도형의 학습에 이어서 2학년 때에는 처음으로 평면도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이미 원, 삼각형, 사각형 등 평면도형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단원에서는 각각의 평면도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삼각형과 사각형의 특징을 일반화하고 오각형, 육각형의 뜻을 추측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그림으로 나타낸 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1, 2학년의 도형 관련 학습은 대부분 주변 물건을 관찰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으로 그려져 있는 도형보다 물건에서 그 도형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의 특성 중 크기, 색, 질감 등을 모두 제외하고 오로지 모양만으로 도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단원을 지도할 때는 특징이 같은 모양만으로 구분하는 활동만 하면 됩니다. 특히 작은 원, 큰 원에서 원은 크기가 달라도 같은 도형이라는 점, 삼각형과 사각형은 변과 꼭지점의 수만 같으면 모양이 달라도 같은 도형이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모양은 같고 크기만 다른 모형이나 소품을 이용해서 아이와 직접 보면서 가르쳐주는 게 가장 확실한 지도법이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도형의 가장 기본은 점입니다. 그리고 점들이 모여서 선분이 되고 선분이 모이면 면이 됩니다. 그런데 초등과정에서는 3학년이 되어야 선분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과 사각형을 지도할 때는 세 개의 선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삼각형을 이루는 요소로 변과 꼭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충분합니다. 자녀들이 알고 있는 삼각형과 사각형은 왜 삼각형, 사각형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어른들은 변이 3개니까 삼각형, 변이 4개니까 사각형이라고 쉽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이들은 주변에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름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도형의 이름을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스스로 느끼고 이해하게 되면 평면도형의 특징은 물론 입체도형도 쉽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삼각형을 가지고 삼각형의 특징을 직접 찾아보게 하면서 변과 꼭지점의 개수 3과 삼각형의 3을 연결시켜 주세요. 사각형도 동일하게 학습하게 되면 이후 오각형, 육각형은 스스로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오각형과 육각형의 구성 요소인 변과 꼭지점의 수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평면도형의 특성을 일반화시킬 수 있으면 기하의 수학적 사고력이 생겨서 앞으로 배우는 도형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으니까 책과 연습장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기하를 접하고 배울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눈에는 똑같은 숫자 2일 뿐인데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정말 다른 거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말 꼭 놓치지 말고 가져가야 될 그런 수의 개념이었네요. 그렇죠. 큰 수가 나오면 일단 아이들이 겁을 먹게 되는데요. 네. 큰 수에 대한 두려움은 자릿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동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원짜리 동전 한 10몇 개 준비하고 10원짜리, 100원짜리 준비해오면 1원짜리가 10개가 모이면 10원, 10원짜리가 10개 모이면 100원, 100원짜리가 10개 모이면 1000원, 그다음에 지폐 10,000원. 이런 것들이 자릿수구나라고 하면 일단 느낌이 확 오잖아요. 현실감 있게. 그렇네요. 네. 게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것도 알게 될 거고 이게 자릿수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자릿수를 돈으로 익히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 어렸을 때 이게 돈으로 자릿수를 알려줬으면 저는 유치원 때 이미 조 단위를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돈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아쉽네요. 또 자리값을 잘 알게 되면 세로셈을 할 때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세로셈을 할 때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딱딱딱 맞춰야지만 그렇죠. 정확한 네네. 값을 얻잖아요. 그래서 세로셈을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는 부모님께서 직접 자리값의 개념을 알려주시고 그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순서대로 모범을 보이면서 풀어주고 또 네. 자릿수를 다르게 했을 때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것도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자리값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면 세로셈을 아주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부터가 아이가 지금 2학년에는 무엇을 배우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2학년 아이한테 도형을 시작했으니까 삼각형은 선분이 3개니까 삼각형이야 이렇게 접근하면 아이는 정말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분은 3학년에나 나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역시 엄마도 알고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수학은 연계 과목이기 때문에 2학년 때 배우는 도형의 기본 원리를 알지 못하면 고학년에 올라갔을 때 도형에 관련된 개념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 굳이 2학년 때 고학년에서 배우는 부피나 건널비의 개념을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한다고 하시던지 아니면 그 연습 문제까지 풀게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네. 그 학년에 맞춘 학습 내용들을 느긋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느긋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네. 또 잘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처럼 느긋하게 알려주셔도 또 느긋하게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페이스에 맞춰서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모를 건데. 네네. 그래도 이제 좀 잘하려고 하는 애들은 또 따라가기도 하니까 그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아이한테 그 학년에 맞게 내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의 여유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400조 수학을 통해서 풀고 싶은 여러분들의 수학적 궁금증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수학 고민도 늘 항상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